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유하는 것으로서의 문화, 그리고 한국인이 만들어가는 하는 행동으로서 이루어지는 문화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화로는 가장 넓은 범위의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자연생활, 자연체계와 반대되는 것 자체도 하나의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생활 전체의 모든 게 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꼭 행동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는 말도 문화가 될 수 있고 법 혹은 국가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자연과 반대되는 적응체계로서의 문화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건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도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잖아요. 그런 4계절에 따라서 여름에는 반팔 반바지를 입고 겨울에는 패딩이나 코트를 입고 가을과 봄에는 그에 맞는 조금 간절기 옷을 입기 시작하죠. 이렇게 어떤 자신의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하나씩 적응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사람들이 행동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봤을 때 자연과 적응체계로서의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화의 정의로는 상징체계로서의 상징체계로서의 문화인데요. 상징체계로서의 문화는 어떤 문화적인 행동 혹은 어떤 그런 그림이나 가치 이런 것 하나하나가 모두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적응체계로서의 문화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적응체계로서의 문화는 아까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이나 속담 속에서도 그런 문화적인 의미를 하나씩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한국인은 백이민족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이렇게 백이민족이라는 말은 한국인들이 흰색 옷을 즐겨 입고 흰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백이민족이라고 부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가 상징체계로서의 문화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인들은 과거의 한국인들, 우리 조상들이 흰색 옷을 입었던 것을 흰색이 가지고 있는 순수성 혹은 그 고결함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청결함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상징하는 것으로서 백이민족이라는 의미를 해석하는데요. 그것의 반대로 외국인들은 흰색 옷을 입는 것을 염료 기술의 부족, 그러니까 염색 기술이 부족하다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흰색 말고 다른 옷을 입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 흰색 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화교사는 이런 하나의 말이나 아니면 하나의 속담에서 그런 다양한 의미를 해석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상징체계로서 받아들일 때 한 가지 해석만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문화를 정의하는 것도 다양한 관점에서 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흰색 옷을 즐겨 입었다라고 말하는 게 과연 한국인을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극을 봤을 때 혹은 조선시대를 다룬 영화를 봤을 때를 보면 실제로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흰색 옷을 많이 입고 있지 않습니다. 왕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옷을 입고 있고요. 왕의 아들 세자 같은 경우에는 남색 옷을 입고 있고 왕비도 화려한 옷을 입고 기생, 양반 같은 경우에도 다들 색색깔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사실 한국인 전체를 흰색 옷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두 개의 계층으로 나눠서 양반들 혹은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었고 다양한 색을 가진 옷을 입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한 직위가 되지 않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흰색 옷을 입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조선 사람들, 과거 사람들이 정말 백이민족이었는가에 대해서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적 고정관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문화의 정의는 이데올로기 장치로서의 문화인데요. 이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하나씩 사람들에게 주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움직이는 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가 이데올로기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운영의 원리 혹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상향 같은 것을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데올로기로서 문화가
그런 이데올로기로서 문화 장치가 사용된다라는 건데요.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국가는 두 가지로 지배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억압적 국가기구라는 것이고 하나는 문화의 이데올로기성인데요. 억압적 기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 물리적인 부분입니다. 법 혹은 경찰 그리고 군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제한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억압적 국가기구인데요. 이데올로기적인 것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성공한 모습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고 대학을 잘 가고 혹은 돈이 많고 우리가 지금 부르는 금수저, 흑수저 같은 개념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 그걸 우리는 TV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신문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영화나 혹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어떤 것이 성공한 삶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국가가 만들어낸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국가는 그 좋은 사람들로 인해서 잘 운영이 되고 그런 하나의 기능과 장치로서 문화가 사용된다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건 자주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군인 관련된 영화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군대가 있고 사람들은 과연 군대라는 기구가 좋은 기구일까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일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서 나는 명령을 받아야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행동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집단 속에서 나의 목소리가 묻힐 수도 있고 그거는 사실 인류 보편적으로 하나의 사람으로서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화 속에서 군인들이 그리고 혹은 어떤 영웅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국가가 더 나은 국가가 되고 이러는 영화들을 끊임없이 만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국가들이 그런 군인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애국심이 있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문화를 국가의 이데올로기 장치로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는 자본이라는 하나의 정의가 있는데요. 문화가 자본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본을 생각하면 보통 경제적인 자본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돈이 많고 돈이 적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혜택이 따로 주어지고 우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돈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 자체가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어떤 상점에서 음악이 틀어졌을 때 이 가수가 K-팝 가수고 어떤 노래고 제목을 줄줄이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문화적으로 어떤 감각이 있다거나 아니면 문화적으로 출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TV 속에 요즘 그런 사람들이 유행하는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클래식을 듣고 있다거나 가만히 앉아서 교향곡 몇 번, 누구의 무엇, 슈베르트 혹은 모차르트 한 명씩 이름을 줄줄줄 외우고 있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이 문화적으로 출중한 사람, 취향이 고급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을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평가하게 되겠죠. 이것에 동의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문화가 이미 자본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있고 고급 문화라는 클래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님에도 그 사람들이 존경받는 직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 같은 경우에는 재벌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벌지는 않죠. 분명히 교수분들도 돈을 많이 버시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그 교수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돈이 많다의 개념보다 지식이 많다? 어떤 분야에 전문적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사람 혹은 일반인보다 더 고급적인 취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반복적으로 취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취향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게 문화는 자본이다의 하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취향이 고급지고 고급지지 않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대중가요와 또 고급가요로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문화를 보는 관점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문화 이론은 하나씩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온전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이데올로기 장치이다라고 봤을 때 우리는 꼭 그런 영화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영화들을 많이 접할 수 있거든요. 그런 영화들을 봤을 때 어떤 사랑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혹은 다른 정말 오락거리로서의 영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가치를 담고 있다거나 이데올로기가 있다거나 하지 않은 영화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문화를 꼭 이데올로기성이 있다. 혹은 문화는 꼭 자본으로서 작용한다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문화를 살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나씩 문화 정의를 말씀드릴 때 우리 일상에서 예를 하나씩 찾아드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일상 속에서는 굉장히 문화의 다양한 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하나씩 놓치지 않고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한국 문화를 외국인에게 가르칠 때 좀 더 나은 문화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좀 더 나은 내용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렇게 문화를 교육하는 기준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거죠.